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신라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스토리는 유독 불교와 관련이 깊은데요.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것은 527년 법흥왕 시기로 그는 토착신앙 대신 불교라는 이념에 입각해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역사상 최초의 사찰 흑륜사를 지어 불교를 일으키고자 했는데 귀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토착신앙에 기대해 신라를 지배하던 육보조 연맹체가 반기를 든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를 공인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국의 주도권은 물론 신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선 이가 바로 이차돈. 그는 법흥왕에게 왕명을 사칭해서 사찰을 건립할 때니 자신을 왕명 사칭제로 서용하고 왕권에 저항하는 신하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라는 묘책을 제시합니다. 즉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만일 부처가 있다면 내가 죽은 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단행했는데 그의 목이 베어지는 순간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고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목에서는 흰피가 하늘로 솟구쳤죠. 신라본기는 법흥대왕 즉위 14년에 소신 이차돈이 불법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순교 덕분에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육보조 연맹체는 몸을 굽혔고 이로써 신라의 불교가 공인됐죠. 그래서 석굴암, 불국사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불교 문화재가 남아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얀 꽃비가 내리고 천지가 진동하고 그의 잘려진 목에서 흰피가 솟구친 것만큼이나 기이한 일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샘물이 갑자기 마름에 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고 고든 나무가 먼저 부러지니 원숭이가 떼를 지어 울었다는 기록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삼국유사는 어쨌든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기록되었을 것인데 원숭이가 떼지어 울었다는 것은 당시 원숭이가 한국에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원숭이가 한국 야생에 서식했다면 지금은 그 원숭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970년대 중반 한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6월 충북 제천의 전말동굴 퇴적층 일부에서 구석기 시대 짐승 화석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으니까요. 그 11월부터 1980년까지 연세대 박물관 조사단은 이 동굴을 꼼꼼히 발굴했는데 놀랍게도 아프리카에나 사는 줄 알았던 코뿔소, 들소, 하이에나 등 4천여 점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 중에는 짧은 꼬리 원숭이 화석뼈도 있었는데요. 짧은 꼬리 원숭이는 오늘날 일본 원숭이와 유사한 종으로 추정되는 원숭이로서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반도에 원숭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 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1976년부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충북 청주시 문이면 두루봉 동굴에서는 큰 원숭이 위턱과 아래턱 뼈가 출토됐는데 이 말은 한반도에 원숭이가 일정 기간 서식했고 여러 환경 변화로 지금은 멸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986년 충북 단양 가곡면에서는 한 교사가 삼태산 기슭에 위치한 석회암 동굴, 군항구를 발견했는데 이 동굴에서는 완전한 상태의 동물 화석 24점이 출토됐습니다. 이 중에도 큰 원숭이 아래턱뼈와 위턱 어금니가 있었죠. 이런 점들로 밀어볼 때 분명 한반도에는 원숭이가 무리지어 서식하고 있었고 지금은 서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원숭이가 사라진 이유는 조금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원숭이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속담이나 전래동화에서 원숭이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원숭이 달잡기라는 속담은 분수에 안 맞게 행동하다가는 화를 당한다는 의미이고 원숭이 잔치라는 속담은 먹을 것도 없이 부산하기만 함을 뜻하죠. 잔나비라는 가수명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띠를 말할 때 원숭이 띠가 아닌 잔나비 띠로 부르기도 하죠. 잔나비는 동작이 날쌔고 빠르다를 의미하는 우리말 제다와 원숭이를 뜻하는 나비라는 명사가 합쳐져 생긴 말로 원숭이를 의미하는 옛말입니다. 처음에는 잿나비로 불리다가 이후 잔나비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한반도에서 원숭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은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 속 이차돈 순교 당시에 원숭이가 떼를 지어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희귀하지만 분명히 인지된 동물이었고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원숭이에 대한 언급이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러 차례 원숭이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에서 조선왕실로 진상된 선물 혹은 희귀 동물로서의 원숭이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한반도에 토착적인 야생 원숭이가 없어진 이후 외래 동물로서 원숭이가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조선 건국 초인 1394년 7월 왜구에게 납치된 조선 백성 659명을 송환하러 온 일본 사신이 태조 이성계에게 특별한 예물을 바쳤는데 살아있는 원숭이 한 마리였습니다. 이는 실록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원숭이 기록으로 이로써 당시 일본이 조선의 원숭이를 외교 선물로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세종대왕 시기까지 일본은 조선 왕실에 지속적으로 원숭이를 보내왔고 조선 조정에서도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선물로 받은 원숭이들은 주로 왕실의 사육 담당 관청인 사복시에서 길렀으며 세종 때는 궁궐의 동산격인 상림원에서도 사육됐습니다. 상림원은 본래 궁중의 화초와 나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었지만 외국에서 온 원숭이나 공작 같은 진귀한 동물을 맡아 기르기도 했었죠. 세종 18년에는 제주로부터 바쳐진 원숭이 한 쌍을 상림원에서 기르다가 나중에 인천의 용류도라는 섬에 풀어놓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기후에 맞게 반야생 상태로 키워보려 한 시도로 해석되는데 그만큼 원숭이를 새로운 환경에서 번식시키려는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세종 16년에는 특이한 원숭이 번식 정책이 등장합니다. 제주 목사 김인이 제주에서 원숭이 6마리를 생포하여 길들이자 세종은 이를 잘 돌봐 번식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왕은 굳이 이 원숭이들을 한양으로 옮겨오지 말고 사람이 보살피되 사람들이 잡아가지 못하는 풀 많은 섬이나 해안가에 풀어놓아 자연 번식을 도모하라고 명했죠. 이러한 명령은 한반도 환경에서 원숭이를 증식시켜 보려는 일종의 사육 실험이었습니다. 세종의 관심 덕분에 제주도에서는 한동안 원숭이들이 사육되어 자연 번식이 시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15세기 조선 왕실은 원숭이를 단순한 구경거리 이상의 유용한 동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원숭이가 유용한 동물이라는 사실은 당시 말 관리와 관련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전쟁을 위해서도 이동을 위해서도 말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는데 원숭이가 말 사육에 도움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세자 시절이던 1447년 일본에서 들여온 원숭이 암수 한 쌍을 국가 재정으로 값을 치르도록 지시하며 일본 측에 슬쩍 조선에서 원숭이를 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문종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병조판서 김종서가 원숭이가 있는 곳에서는 말이 병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전했고 일본어 통역관 윤인보도 일본에서 원숭이를 기르는 것은 오직 이 때문이며 심지어 마국간에 원숭이가 없다면 그림으로라도 붙여놓아 말의 병을 예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궁궐 안의 내승 마국간에는 원숭이가 있어 말이 병들지 않지만 궁궐 밖 외승 마국간에는 원숭이가 없어 말이 자주 죽는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있어 원숭이가 말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조선 왕실에 뿌리 깊게 자리했었죠. 즉 조선시대 원숭이는 왕실의 의례적 선물이자 실용적 동물로서 특히 말 사육의 부적으로 중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원숭이에 대한 왕실의 관심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일본에서 온 원숭이 선물에 대해 사양하거나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있고 조선 후반에는 원숭이가 더 이상 공식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나라와의 외교, 국내 사정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기후에서 원숭이를 장기간 사육하고 번식시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왕실의 관심 속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제대로 번식하지 못한 채 조선 땅에서 사라지게 됐죠. 사실 한중일 3국을 통틀어 동아시아 3국으로 부르는데 중국에도 일본에도 야생 원숭이가 있는데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약 20-30만 년 전 구석기 초기 한반도는 비교적 따뜻하고 수변한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실제로 전말동굴 등에서 원숭이와 함께 발견된 털코뿌리, 들소, 사자 등의 화석은 한때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였음을 말해주죠. 하지만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한반도는 점차 냉대기후로 변했습니다. 겨울이 길고 혹독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원숭이류는 생존이 어려워졌죠. 이러한 기후변화는 서식지의 생태적 안정성을 무너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숭이는 한반도 내에서 기후 스트레스에 의한 지역 멸종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일본에 고립된 원숭이들은 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았고 세월에 걸쳐 두꺼운 털과 계절에 맞는 생활 습성 등으로 진화해갔죠. 둘째, 서식지 축소 및 식생 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온도 하강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식생구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기존의 화렵수 중심의 산림은 침엽수 중심으로 변했고, 이는 곧 과일, 견과류, 어린잎 등 원숭이의 주요 식자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산림의 단절과 파편화는 원숭이의 행동 반경과 사회적 군집 생활을 위협해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구조 유지와 번식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죠. 세 번째는 천적의 위협입니다. 플라이스토세 시기의 한반도는 호랑이, 표범, 승냥이, 큰곰 등 다양한 고양이과 및 대형 포식자들이 서식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무 위와 지면에서 활동하는 중소형 포유류, 특히 나무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원숭이류에게는 상당한 포식 압력을 가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새끼를 데리고 군집 생활을 하는 원숭이에게 이러한 육식성 포식자의 존재는 개체군의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원숭이는 일반적으로 회피 행동과 무리짓기를 통해 포식에 대응하지만 지속적인 포식 압력과 안전한 피난처의 부족은 결국 개체군 붕괴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모사피엔스와의 생태적 경쟁입니다. 한반도에서 원숭이의 서식 흔적이 남아있던 구석기 중기 이후 현생 인류의 활동 반경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인류가 사냥과 채집 능력을 고도화하고 도구 사용 및 불의 활용 등으로 생태계에서의 경쟁력을 급격히 확보하던 시기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일부 식자원과 서식지를 공유하거나 경쟁했을 수 있으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원숭이를 사냥하거나 서식지를 교란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동굴 및 숲 주변에 거주하던 초기 인류의 생활 양식은 원숭이와 공간적 충돌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존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약하자면 먼 과거 한반도가 지금보다 따뜻하고 숲이 풍부하던 시절에는 원숭이가 살았지만, 빙하기의 추위와 환경 변화 그리고 인간과 맹수의 압력으로 원숭이들은 점차 그 수가 줄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기후가 다소 온난화되었지만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바다가 생겨 육지 연결이 끊기면서 일본에 남은 원숭이들은 살아남고, 한반도에는 재정착할 원숭이 개체군이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후로 수만 년간 한반도에는 토착 원숭이가 존재하지 않게 됐고, 조선시대에 외국에서 몇 차례 들여온 원숭이들만이 잠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는 과거 기후변화의 경랑 속에서 원숭이마저 살아남지 못한 땅이 됐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누비던 원숭이들은 빙하기의 한파와 서식지 변화 그리고 맹수와 인간의 위협 속에서 차츰차츰 사라져갔죠. 이후 외국에서 들여온 몇몇 원숭이들도 번성하지 못하고 오래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자연 환경이 그만큼 혹독하고 가혹했음을 의미합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북서풍과 한파가 몰아치고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극단적 기후 영향을 모두 받는 한반도는 생물들에게 만만치 않은 생존지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 한파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눈 내리는 산속에서도 원숭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벌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오래도록 살아남아 터전을 일구어온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한반도에서 원숭이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우리 조상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농경과 문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울창한 숲을 활보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땅에서 인류는 굴을 파고 불을 피우며 공동체를 이루어 오늘날까지 생존해온 겁니다. 원숭이도 견디지 못한 추위와 싸우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적응한 인류의 역사가 바로 한국사의 밑바탕입니다. 이렇듯 원숭이마저 멸종케 한 땅에서 삶을 이어온 우리의 조상과 우리는 자연의 역경을 이겨낸 강인함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숭이도 살 수 없는 극한의 기후에 사는 한국인들은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라는 물음은 곧 우리의 지난 역사가 대답해줍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환경과 생물상의 비밀이 더 많이 밝혀지고 그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서사가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